다 당하는 죽음과 관련해서 상속, 유언, 시간 제한이 있지만은 그 대강만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주 삼연도라는 그림책의 지도인데 1700년대 아주 제주도를 당시 한 200~300년 전에 아주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오름들이니 그 목장들이니 하여튼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고 여기가 대동여 지도 제주편입니다. 제주 분들이니까 여기 한라산, 백록담도 있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넓이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주도 분들, 제주도 넓이가 제주도 넓이가 서울의 넓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게 한라산, 저기 윗세오름, 저기 선작지와 서습은 한라산입니다. 여기가 윗세오름 3개, 오름 3개 있고 여기가 방해오름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제 그저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 맑아요. 가을 하늘 같습니다. 살아오름, 산정호수. 우리 거의 뭐 만수는 아니지만 가득 오늘 비 오면 상당히 많이 찰 것 같습니다. 이게 한라산 지금은 이 정도 차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찍은 거였는데 이 백록담 넓이가 한 6만 평쯤 됩니다. 백록담 주소지는 서귀포시 토평동입니다. 근데 여기 6만 평. 이 백록담 만 개가 제주도 넓이입니다. 6억 평입니다. 제주도가. 서울이 2억 평입니다. 평수로 하면. 서울이 3배 넓이입니다. 제주도 좁은 곳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서울이 3배만큼 넓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이 300억 평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의 한 2%가 제주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백록담이 한 6만 평쯤 분화구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아시겠지만은 성판악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동릉으로 해가지고 그 용진각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서봉릉, 여기 윗세오름 이쪽이고 여기가 어리 여기 윗세오름 있는 쪽, 여기가 지금 돈네코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주도니까 혹시 제주도의 그 꽃이 뭔지 아십니까? 상징꽃. 제주도의 꽃. 예, 참꽃은 참꽃나무. 제주도 사람이면 제주도의 상징꽃이 뭔지 이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의 그 새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의 상징 새. 생이. 이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게 잘못 지정한 것 같아, 이게. 큰 오색 딱따구리인데 이거 하는 사람 좀 많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돈박생이는 다 알잖아요. 돈박생이. 그런 거를 지정해야지. 왜 이런 거 참 어려운 걸 지정해놔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거. 어쨌든 큰 오색 딱따구리. 이게 제주도의 상징새입니다. 상징새고. 넘어가요. 자, 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풀이 뭔지 아십니까? 풀. 우리 상식적으로 풀. 이 대나무입니다, 이게. 이건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이게. 이거는 나이테가 없어요. 어릴 때 그 죽순 그 나이테를 평생 갖고 갑니다. 이거는 식물학의 기초입니다. 이거 풀입니다, 풀. 대나무는 뭐 옛날에 윤선도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했는데 풀 아닌 건 맞는데 나무도 아닌 것이 맞는데 풀입니다. 풀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여튼 지구상에서 가장 큰 풀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장 작은 나무 제주도에 있습니다. 한라산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무 2cm 꽃이 핍니다. 이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돌매화, 암매라는 거예요. 백록담에 바위에 붙어 있어요.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입니다. 2cm의 매화꽃이 피어요. 예. 이거 유심히 안 보면 잘 흘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터다가 보내가지고 여기서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입니다. 나무. 자, 여기 앞으로 볼 건데 지금 너무 첫 시간인데 너무 좀 딱딱해가지고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제주도에 노루가 많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유해동물로 지정하면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간혹 우리 한라산 가면 노루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등산로라 그럽니다. 등산로. 이 노루들이 다니는 길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겠습니다. 노루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스개입니다. 우스개. 노르웨이라 그러는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 자, 김밥이 죽으면 가는 곳 어디입니까? 김밥 천국.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유언. 맥주가 유언을 하면 뭐가 됩니까? 유언 비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정도 하고 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사임당이 유언을 했습니다. 신사임당, 율곡이 어머니가 신사임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곡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율곡이 어멍을 하는데 아방지를 몰라 사람들. 아방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그 유학 이러면은 율곡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원수입니다. 이원수. 왼수 같은 놈이. 얘 신사임당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이 왼수에게 여보, 우리 새끼들 율곡이니 새끼들 이거 앞으로 보세요. 이거 어떻게 키울 겁니까? 내가 죽더라도 재혼하지 마세요. 근데 그 재혼 그 하지 말라는 그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적 효력이 없는 유언이에요. 그게 그 이원수는 바로 각시가 죽자마자 동네 객주집 아줌마하고 같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율곡이 19살에 금강산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 고통이 심했으면. 어쨌든 이 지구상에 어머니와 아들이 이 집회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없어요. 하여튼 뭐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인데 이 신사임당 5만원짜리 나오면서 우리 화폐계를 그냥 아주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지금 그 통화장이 5만원권이 한 94조쯤 됩니다. 이거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얼마 안 돼요. 1조 얼마밖에 안 되고. 만원짜리가 한 15조. 지금 거의 유통되는 돈은 거의 5만원짜리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신사임당이 나오면서 특징적으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수표가 사라져버렸어요. 10만원짜리 수표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애쓰게 발행하고 막. 이거 2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경주 사비를 5만원으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저는 80% 이상이 5만원이에요. 동네 할망들이나 3만원 내지 우리 해보니까 다 5만원이에요. 물론 아주 친한 데는 뭐 10만원까지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8, 90%가 5만원으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이게 신사임당의 공적입니다. 자, 요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간단히 우리 작년에 30만 3,100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죽은 인구가 29만 5,100명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이 변곡점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인구 안 들어가도. 올해부터 줄어들어요. 올해부터. 작년에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8,000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1년에 대전 인구만큼 늘었습니다. 줄고 줄어가지고 이제 거의 출생자 사망자가 거의 비슷하다가 올해부로 이건 작년이니까 역전이 됩니다. 지금 이 5월달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애기다. 결혼도 안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작년에 23만 9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했습니다. 그 중에 10만 8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비율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40% 가까이, 30, 40%. 혼인신고 건수 대비.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심각한 건 자살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하루 평균 한 40명 가까이가 자살을 죽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이거 자랑할 거 아닌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살이 너무 많다는 거. 하여튼 뭐 다른 모든 심장증 뭐 최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 하여튼 오래 사는 거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한 몇 년 전 통계인데 남자가 한 거의 80, 여자가 한 86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길죠. 이 평균 수명 긴데 하여튼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 살더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무병장수 좋은 게 아닙니다. 무유병, 병이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외롭게 오래 사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돈 없고 병들고 할 일 없이 혼자 오래 사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자,
저런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네. 저기 장수의 말할 게 없죠. 이게 무비하면은 단수. 아, 그래도 이 요양원이나 여기 이런 데 가보십시오. 요양병원 이런 데 가보면. 예, 8, 90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네. 뭐, 패치야, 뭐, 말을 못하는 거 많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한테 안 주면 막아 죽고, 다 줘버리면 굶어 죽습니다. 조금씩 주면 더 달라고 쥐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식, 이거 합법적인 도둑입니다. 어릴 땐 어머니 젖을 훔치고,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까지 훔쳐가는 아주 합법적인, 아주 고약한 도둑놈이 자식들입니다. 이거 자식 그렇게 믿을만 한 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끝없이 훔치는 합법적인 도둑이 자식들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제 뭐 심각합니다. 이제 8, 90, 100세 시대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식들이 7, 80, 60, 70은 다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죽으면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대 상속으로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드려야 돼요. 이게 현재의 불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60, 70난 아들한테 돈 물려주면 뭐예요? 돈이 안 돌아요. 그냥 사회가 죽어. 일본이 그렇잖아요. 돈이 다 그냥 투자만 돼 있는 거예요. 돈은 돌아야 경제가 도는 건데. 때문에 여러분도 하면 이제 앞으로는 손자한테 중요하십시오. 자식 필요 없어요. 그 늙은 자식들. 손자한테 줘서 돈을 돌려야지. 그래야 이 국가 사회적으로도 유용합니다. 이제는 전부 3세. 3 제너레이션 상속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고령 세대들이 불안감 때문에 돈을 움켜쥐고 있지만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 번 돈이 자기 노력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알고 보면 이 사회가 땅값 올려주는 겁니다. 좀 사회 환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 그렇잖아. 옛날 같으면 이거 얼마나 돈 되겠습니까? 옛날 그 뭐 뿌리감절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땅값이 몇십 배, 몇백 배 올랐잖아요. 그게 자기 노력으로 올려준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올려준 거예요. 때문에 사회에 환원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고성장 시대에 받은 그때 사회 환원할 필요도 있고 자식들이 줬다가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도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골치 아파집니다. 효도 계약서 같은 것도 제대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아야 줘야 돼. 하여튼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나이 잘 먹고 또 웰다잉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애기 새끼부터 해서 쭉 크다가 성년, 장년, 중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80평생, 90평생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자, 간단히 우리 사람의 권리 일생을 보면 자,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가지고 수정란이 되고 이게 한 일주일쯤 걸려서 어머니 자궁에 착상이 됩니다. 이때 사람이 주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임신 8주까지 시점을 배아라 그럽니다. 배아.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태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시체시부터 출생 완료 시까지를 특히 이 자궁 착상 시점부터 임신 8주까지 시점을 배아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줄기세포니 복제니 하는 건 다 요 단계에서 인간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한 뱃속에 한 40주? 보통 40주인가요? 인간들은? 돼지 임신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혹시? 난 이거 왜 이런 걸 기억하나 모르겠어. 나 중학교 때 배우고 나 4, 50년 전인데 지금 머리에 안 잊어버렸어 이게. 아니 제가 지금 서기중학교 나왔거든요. 서기부중학교. 지금 서기 프로밖에. 옛날에는 서기중학교, 서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중학교도 농업을 배웠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중학교에서 농업을 배워. 그때 돼지 임신기간 114일 배운 게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 축산업 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114일 맞대 지금도. 그건 안 바뀌는 모양이야 지금도. 114. 소 임신기간 285일. 소하고 인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말이 길어요. 300일. 개는 한 60일 정도밖에 안 돼요. 하여튼 인간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어떻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8, 90 평생 사는데 19세를 기점으로 성년, 미성년이 나뉩니다. 19세 안 되면 전부 미성년자. 권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은 없습니다. 상속은 받을 수 있지만 재산 처분하지 못해요. 이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아무도 없으면 그때 미성년 후견인 이런 식으로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고 19세가 넘으면 당연히 권리 능력뿐만 아니라 행위 능력도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정에 설 수도 있고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전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권리 능력은 누구나 있습니다. 권리 의무 주체는 누구나 되지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19세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면 상속 문제가 생깁니다. 자, 상속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그림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상속이라고 하면 피상속인, 상속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피상속인. 처음만 한자 쓰겠습니다. 자, 망입니다. 망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사망하는 시점에 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사망하는 순간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빚도 승계되는 겁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빚도 이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게 상속입니다. 자, 북한 상속법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상속법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나라인데 왜 없겠습니까? 82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속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7개 조문인데 우리 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말만 바꿔놨어요. 북한은 비상속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 쓸 것 같습니까?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은 비상속인, 상속인이라는 말 써요. 법전에. 근데 북한 상속법은 비상속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 쓸 것 같습니다. 상속시키는 자 이렇게 됐어요. 상속시키는 자. 말이면 정확해. 상속인, 상속받는 자. 법전에 그렇게 돼 있어. 북한 법전. 네. 우리는 상속분이라는 얘기 앞으로 많이 보는 상속분. 상속분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북한 말로. 상속분. 이것도 북한 사람은 한자를 안 씁니다. 네. 상속 목설. 왜 더 쉬워요? 예, 아주 친근하게 그런 식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어쨌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 상속인. 자연인에 대해서만 문제가 됩니다. 법인, 회사는 상속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건희 재산이 이재용에게 상속되는 거지. 삼성이 상속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희가 유언하는 거지 삼성이 유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 유언 이거는 순전히 완전히 개인법상의 겁니다. 응? 그리고 사망해야 문제가 됩니다. 사망하기 전에 상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백에 ABC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자, 시간 망난입니다. 맨날 형들이랑 싸움이나 하고 그냥 개망난 짓 하다가 나 우리 아버지 죽더라도 나 재산 물려받지 않겠어. 형들이 알아서 하죠. 그 대신 나 벌초도 안 하고 이 집안 신경도 안 쓰겠어. 그래서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해가지고 공증까지 받아서 형들에게 주고 집을 떠납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막내가 나타났습니다. 형님들, 내 친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상속법이 똑같다면서요. 3분의 1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씩 나눠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형들,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포기가서 공증까지 받아주고 뭘 헛소리 하고 있냐. 물러나라 해서 서로 싸움 붙다가 법원에 가게 됐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형들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막내 동생 말이 맞습니까? 예? 예. 살아있을 땐 상속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 가서 100번 공증해봐야 전부 무효입니다. 사망해야 상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속 포기하려면 사망한 후에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상속 포기가 되는 거지. 사전에 뭐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 포기니 유류부인이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공증받아도 공증 비용만 날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해야 문제가 된다.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도 실종 기간이 만료하면 상속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 문제가 생기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생겨되는 겁니다. 자, 이 예를 한번. 자, 가압남이 부인인 을려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을려가 어떤 외간 남자하고 놀아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혼 소송 한창 심리 중에 갑이 그만 열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이혼 소송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시겠죠? 자, 갑이. 우리 돈 안 빌려, 갚지 않아. 돈 갚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을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송 절차가 중단됐다가 3개월 지나면 상속 포기하지 않으니 자식들이 소송 절차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이거 소송 수결하고 빚도 승계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 죽었으면 이 갑이 자식이 이 엄마를 상대로 이혼 소송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혼 청구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건 일신 전속권이라고 그래요. 재산상의 권리만 상속되는 것도 아니냐, 상속은. 그냥 막 다 상속되는 게 아니고, 소송상의 주의 다 상속되는 건 아니고, 이혼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혼해라 못하는 거고, 자식들이 아버님 이혼하시죠. 그 이야기 못 꺼내는 겁니다. 그럼 오로지 이 간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신 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속 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 종료돼 버립니다. 소송이 없어져 버려요. 이 일은 갑이 배우자로서 당연히 배우자로서 상속권 인정받습니다. 그 상속권 받아가지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놀아가도 막지 못하는 게 우리 상속법입니다. 막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권리만 승계되는 거다. 뭐 그런 정도 알아주시고, 예. 이 상속에서 중요한 게 상속인이 받을 목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자,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시간이 없어서 다시 그리지 못하겠는데 크게만 큰 그림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A가 피상속인이라 칩시다. 여기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기 자녀, 뭐 손자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증손, 증손, 현손, 고손, 뭐 내려가는 거. 이거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비속. 그러니까 A가 죽으면 이 직계비속하고 배우자가 공동상속한다. 물론 직계비속은 촌수가 빠르는 게 선수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외손자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하고 이 배우자가 공동상속한다. 1순위. 비상속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물론 이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같이만 동거하거나 같이 사는 것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이런 자식들이 없다, 손자들도 없다 하면 직계존속, 뭐 부모, 뭐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고조부모, 외고조부모까지 이런 직계존속이 상속합니다. 대개 뭐 증조부 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대개 부모. 이런 직계존속하고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2순위. 이 직계존속도 없고,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는 거죠. 혼자.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는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자가 같습니다. 형제자매, 이총가족. 형제자매 관련해서는 약간 추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재혼, 이혼, 재혼들이 많다 보니까 종류가 다른 형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그 3순위. 형제자매가 없을 때는 사촌 이내의 관계였죠. 삼촌, 사촌. 숙부, 백부, 조카, 아니면 사촌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사촌까지. 옛날엔 8촌까지였는데 4촌까지로 줄였습니다. 형제 자매와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김모 씨가 어떤 전처하고 사별했습니다. 사별했는데 여기 김 씨가 있어요. 이모여인하고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 씨에게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모여인은 방문함사하고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아유, 이거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박 씨에게가 있습니다. 자, 요 김 씨하고 요 이 씨는 무슨 관계입니까? 응? 새엄마죠. 이거 계모죠, 계모. 계모자 관계. 자, 계모자 관계는 91년부터 완전 남남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혈족 관계가 없어요. 계모는 전처 수행 자식에서 친권 행사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는 전처 수행 자식은 계모 유산 상속하지 못합니다. 주상 물려주고 싶으면 입양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계모자 관계는 완전히 남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91년부터.
전에는 당연히 법정 전적 관계가 인정됐지만 지금은 남남. 남남. 자, 요 김씨하고 요 박씨는 무슨 관계입니까? 계부, 의구 따보죠, 의구. 계부, 의구 다 마찬가지. 이건 원래부터 남남입니다. 원래부터 남남. 원래부터 남남인데 이거는 원래는 친족 관계였는데 법정 친족 관계였는데 91년부터 이제는 이것도 남남. 자, 그러면 요 둘 사이 무슨 형 뭐라 그럽니까? 이복 형제죠. 동성 이복 형제. 성을 뭐 아니 일단은 배 동성 이복 형제입니다. 배가 다른 형제. 배때기가 다른 형제인데 여기는 무슨 형제입니까? 이건 어머니가 같잖아요. 이걸 동복 형제라 그런 거예요. 이성 동복 형제. 배가 같은 형제. 지금 DJ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죠. 네. DJ 자식들이 싸움. 그건 이복 형제들이야. 옛날 김홍일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 김홍업 그건 전처수생의 자식들이고 김홍거리는 이희호 여사의 자식입니다. 배가 달라요. 그러니까 김홍업이 그는 이희호 여사의 재산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은 김홍업 저 막내가 유리해. 현재 상황. 물론 따져볼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김씨하고 요 김씨가 형제자매 됩니까 안 됩니까? 이복 형제. 예? 형제자매. 그건 아버지가 같은데 당연히 되죠. 이거는 아버지가 같은데 이거 아니라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당연히 형제자매가 돼요. 그런데 요 김씨하고 요 박씨가 형제자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는 틀려. 김씨 박씨 틀린데 어머니가 같아요. 이것도 형제자매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아빠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 파치 같지 않습니까? 요새는 씨보다 파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돌밭에 좋은 씨 심은 거 봐야 잘 안 나와요. 파치 좋아요. 파치. 자, 이게 판리가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똑같이 형제자매 취급해야 돼요. 아버지를 같이 하는 형제든 어머니를 같이 하는 형제든 똑같이 형제자매. 이 김씨는 여기도 형제자매, 여기도 형제자매 취급해야 돼요. 그러면 요 박씨하고 요 김씨가 형제자매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직 여기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여기는 아방어머니 다 틀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몇십 년 있으면 이것도 어머아방 똑같은 형제 취급하라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이복 형제나 이 동복 형제는 다 형제자매가 된다. 그러니까 요 김씨는 이쪽도 가고 이쪽도 양수 겸장의 지위에 있다. 그걸 알아두시고 자 문제는 이거니까 요 이씨하고 박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아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이혼 인구의 4분의 1은 혼인기간 20년 이상 지난 그 황혼 이혼이에요. 그런데 심각해요. 옛날에 초혼애들만 이혼했는데 요즘 나이 들었을 다 이혼만이. 그제 법원에 갔더니 7, 80년 할망들이 이혼하러 왔어. 그냥 잠으시셨더니 뭘 할망이 못 사겠다는 거예요. 할망 끌려와서 할망들을. 할망 진짜 혼자 못 삽니다. 밥도 못 해먹고. 근데 할망이 못 사겠다. 야,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그냥 사시죠 했더니 안 된다. 못 사겠다. 하여튼 이 황혼은 심각하지만 그래도 미성년 아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성년 아기는 누구 부모 중에 한 사람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줘야 돼요. 애기 키울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옛날에는 사미용법자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 아기를 안 뺏기려는 소송이었어요. 돈도 필요 없어. 아기만 갖겠다는 거예요. 사미가 재판을 걸렸습니다. 서로가 키우겠다고. 근데 요새 이혼법정 가보면 180도 나가겠습니다. 다 안 키우겠다고. 다 안 키워. 저는 능력이 없어요. 다 잡아져. 물론 뭐 재혼 같은 거 염두에 두면 이거 좀 골치 아픈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하여튼 뭐. 어쨌든 다 못 키우겠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능력이 없지 다 못 키우다. 그럼 판사가 키우니까 누구 키우지? 판사는 지 새끼 키우기도 어려운데 왜 남의 새끼 바로 키우나? 근데 판사, 우리 판사들은 되게 이렇게 서로 다투고 뭐 하면
한 70%는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이쪽은 양육비를 대야죠. 그 대신 성년 이럴 때까지. 그러면 이 엄마는 이 생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해를 떠맡습니다. 떠맡고 여기는 그리고 딴 데하고 노안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이거는. 가봤자 애 제대로 양육이 안 돼. 사실상. 그게 법원이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응. 이러다가 이렇게 재혼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남자들 많잖아요. 재혼해가지고 이 아기를 낳습니다. 박하나지만 김하나로 불리면서 대개 동복 형제들은 사이가 좋아요. 이복 형제들은 쌈박질 하는데 이복 형제는 사이가 잘 안 좋아. 예, 아빠만 갖고 엄마 사는 거는 진짜 치고받고 잘 싸워요. 그건 죽자마자 완전 적이야. 지금 김홍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 이건 무대포 싸움입니다. 근데 이 동복 형제는 진짜 사이가 좋아. 야, 난 그렇게 좋아. 이런 걸 박하남 씨는 여러 친하게 잘 지냅니다. 엄마는 노심초사입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애들 클 때까지는 이거 좀 감춰줘야 돼. 그래서 유치원 올라갈 때마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 사용합니다. 박하나지만 김하나로 불러달라. 하면 선생님도 다 이해해가지고 출석부에 박하나지만 발로 해서 이합 김하나 해가지고 김하나로 크고 있어요.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게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알려지는 사건은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전 초등학생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나. 근데 학교에서 이게 통장을 받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김하나로 알고 있는데 박하나로 지키니. 집에 가서 난리칩니다. 나의 정체성은 뭐야? 우리 아빠 같은 새끼야. 못 살겠다 그런다. 나 이런 분들 상담 많이 했어요. 여기도 가정법률 상담소요. 그래서 그 이민 가겠다는 아줌마들도 많더라고. 이게 성 하나 못 받고 저는 어떻게 사느냐 이게. 네? 그래서 2008년에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친양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친생자처럼 취급되는 양자제. 그러니까 이 박씨 아버지를 김씨로 만들어버리고 이 생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남남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친양자제도입니다. 이거는 재판을 해야 돼요. 지들끼리 입양 신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양자처럼. 이거는 1년에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전국에서 한 2,000건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이 박씨도 김씨성으로 완전히 바뀌고 아버지도 김씨가 돼버리는 겁니다. 친양부. 여기는 그 대신 완전히 남남. 이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이 박씨는 아버지 생부의 유산 상속하지 못합니다. 여기 것만 상속해요. 이거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에요. 이게 친양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양자하고 친양자. 보통 양자는 저기 양부의 재산도 상속받고 자기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는 양수 겸장의 지위에 있지만 친양자 입양해버리면 자기 생부의 유산은 상속받지 못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속분을 보겠습니다. 법조사는. 자, 우리 상속분 보면 요거 하나만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 향상을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뭡니까? 옛날 놀라운 것은 옛날 고문서를 보다 보니까 고려,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는 우리 아들까지 차별을 거의 안 했더라고. 놀라워요. 근데 조선 중기 이후로 오면서 이 주자, 우리 송시열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사. 아니, 장자 위로 흘러버린 거야. 큰아들 위로. 그게 고착된 게 일제 36년이었습니다. 일제 시대는 무조건 장남이 위주야. 그러니까 그게 36년 흐르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 집정하죠. 미군정 시대 지나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법 만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0년 1월 1일부터 우리 신민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60년 이전에는 국민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법정상도 이건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 이건 어머니가 죽은 경우인데 뭐 흔한 건 아니고,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이 100% 상속받았어요. 옛날에는. 60년 전에는. 그때는 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이 처도 무능력자였어요. 옛날에는.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사원자와 똑같은 취급을 해줬어. 장남이 다 받아가지고, 둘째나 셋째 아들이 결혼할 때, 분가할 때 좀 띄워줄 수는 있었지. 그걸 분재라 그랬어요. 분재. 그나마 장녀나 이 차녀, 이 여자들에게는 이 분재 청구권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열악했죠. 그러다가 60년부터
이제는 아들, 딸 차별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을 1 주면 처음에는 딸을 0.5 줬습니다. 0.5 반, 아들의 반. 60년부터 78년 12월 말까지 초도 여자라고 해서 아들의 반. 근데 장남은 호주 상속을 하기 때문에 50%를 더 줬어요. 1.5, 0.5, 차남 1. 근데 장녀는 원래 여자니까 0.5 줘야 되겠지만 시집갈 때 한 짐 짊어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반의 반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0.25, 4분의 1 줬습니다. 그래서 77년에 우리 민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1년 유예기간 거쳐가지고 79년부터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요즘 문제 많이 되는데 그때 큰아들 다 줘버리고 아들 줘버리고 딸들 안 주니까 딸 자기 목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고유의 상속분의 2분의 1 찾아갈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79년부터 도입됩니다. 그래서 상속분도 아들, 딸 차별 없애기 시작해요. 1. 그때 처의주의를 큰아들과 똑같이 한꺼번에 3배를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호주 상속은 유지되기 때문에 장남 1.5, 처 1.5, 차남 1, 차녀 1. 뭐 그렇지만 큰딸이 시집갈 때 한 짐 짊어지고 간 것은 변함이 없다 해가지고 0.25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90년에 민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91년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배우자에게만 1.5 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장남이나 차남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시집 같은 말았던 이제는 상속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시면 우리나라 여성의 주의 향상을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똑같이 취급해줘야 돼요. 아들이든 딸이든 시집 같은 말았든 혼자 살든 이제는 법적으로는 똑같아. 완벽한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게 우리 상속법입니다. 91년부터. 그러니까 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런 비율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60년부터 똑같고 그땐 큰아들, 작은아들, 결혼하지 않은 딸, 집안에 이 남편을 빼고 그 사람들이 동등하게 상속받았습니다. 일일이. 시집가면 상속받지 못하고 옛날에는 60년 전에는. 지금은 이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 비율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이 상속분을 바꿀 수 있는 게 유언입니다. 이건 있고 우리 유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 되면 이거 하나씩 되는 데까지만 보고. 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상하는 뭡니까? 통속적 의미 유언. 사람이 죽으면 사는 말을 우리 유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적 의미 유언은 아주 특수해요. 피상속인이 하여튼 어떠니 법률적 상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유언이라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할 수 있는 사항이 다 정해졌어요. 우리나 그 교재에 써 있지만 하여튼 이 9가지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재혼하라 말라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유언으로 이 상속분을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가백에 아들 셋이 있습니다. ABC가. 그래서 나 유언으로 칭의하는 걸 유증이라 그럽니다. 나 재산의 2분의 1은 X에게 주노라. 물론 X는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도 될 수 있고 뭐 개인도 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2분의 1 유증해버리면 ABC에게 2분의 1밖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속분 동일하죠. 3분의 1. 그러니까 ABC는 6분의 1. 이 X는 2분의 1. 6분의 3. 그러니까 이 상속 유언을 통해 가지고 X라는 상속인을 더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분이 여기 6분의 3이 가버리죠. 그러니까 6분의 3,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유언을 통해 가지고 상속인 지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상속분 변경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가백에 ABC 아들 셋째 칩시다. 비상속인 상속인. 자, 큰아들은 시골에 남아가지고 무진 고생 많이 한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벌초도 하고 다 하고 학교도 서울도 못 보내고 근데 둘째 셋째 이 새끼들은 어릴 때부터 서울 올라가가지고 주짓수 날 기어내려 오지도 않고 나 좀 생각해줘야 되겠다. 그거 좀 신경 써줘야 됩니다. 형제가 똑같은 형제들이 아니에요.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입니다. 부모 죽으면 만나면 똑같아요. 법정에서 너무 많이 봐요. 형제 싸움이 더 해결하기 어려워요. 돈 몇 푼 갖고. 합의가 안 돼, 이 형제들은. 야, 이 형제들, 이거 어떻게 형제인가 싶을 정도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문화재산의 2분의 1을 큰아들에게 해줘야 되겠어.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래서 2분의 1 유증하면 A에게 2분의 1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죠. A는. 그러니까 6분의 1, 6분의 1. 결국 6분의 4, 6분의 1 대 6분의 1로 이런 식으로 상속분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을 통해 세놓지 않으면 이 형제를 치고받고 싸워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야,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가 나중에 이 형제들 싸우는 거 보고 관뚜껑 열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관뚜껑 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관뚜껑 여는 순간 이 새끼가 닫아버려요. 상속에 관해서는 아주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정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 유언의 방식은 한 방식, 이 4가지 방식만 해야 돼요. 이 4가지 방식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부수증서인데 자필증서 방식 유언하려면 반드시 자수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손도장도 돼요. 서명은 되지 않습니다. 다 무효야. 주소 제대로 써야 돼요. 날짜 제대로 써야 돼요. 이 자필증서 유언. 그 후에 주소가 변경이 되냐? 관계없습니다. 제대로만 씁니다. 그리고 이거 불안하면 공정유언을 해두면 좋습니다. 돈은 들지만 나중에 검인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중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는 공증을 했어도 똑같이 놀아야 한다고. 아니, 공증은 해도 다 줘버리면 안 되죠. 그게 유류분입니다. 큰아들에게 공증으로 다 줘버리면 작은 아들이나 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2분의 1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 몫에 2분의 1.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그건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안 돼요. 하다 소송하다 보면 다 시효 지난 거야. 몇 년 지나고 그래서 거기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은 이런 정도고, 자, 앞으로 약간 돌아가서 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유언과 관련해서 할 얘기는 엄청 많은 동네인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 보세요. 자, 이거 전문학책까지 갔던 사건인데 A라고 하는 어떤 출중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B라는 여자와 혼인신고해가지고 법률혼 해서 3남 3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41년경인가 61년경에 참 집을 나와가지고 한 44년을 일체 절연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C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44년간 동거하면서 이남일녀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전이야. 여기도 뭐 그때 간통죄 있을 때도 고소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들 어머니처럼 전혀. 그러니까 뭐 모르고 44년 살다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A가 직접 양평 공원묘지에 묘터를 사놨어. 얘들에게 나 죽으면 거기 묻어라. 나 아빠가 사놨다. 그래서 죽으니까 이 애들은 아버지 유지에 따라가지고 아버지가 사놓은 공원묘지에 못 샀습니다. 이거 죽은 줄은 모르고 있었어, 여기 자식들은. 여기 본체 자식들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네. 그래서 큰아들에게 찾아갔어. 야, 그 아버지 유골 좀 내놔라. 우리 아버지가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이지만, 어머니를 버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장남으로서 우리 선산에 모셔야 되겠다. 우리 모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근데 이 남인녀는 아니, 우리 당신이 자기가 들고 싶은데 사놓은 땅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이 장남이 이남이녀를 상대로 유골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골 내놓으라는 소송. 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전원합의체까지 갔어.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그랬어. 자,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 유골 여기 묻으란 말을 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없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건 자식들이 그 도의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는 건 몰라도 법적으로 구속될 건 아니다. 아까처럼 법적 유언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묘나 유골은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된다. 제사 주제자. 제사 주제자는 누구냐? 그것은 장남이고, 장남이면 차남이고, 차남도 없으면 딸이고, 그런 협의가 안 되면, 그런 순서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장남에게 이걸 다 물려주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수 이겨냈습니다. 이게 이거였어요. 유체유골. 근데 이 판결 맞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해도 이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나 죽고 싶어서 들은 놈인데 아무리 큰아들이라고 파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나 오름 있는데 양심하는데 타빠서 들어놓는 이 새끼가 일려가지고 일려버리면 큰일 나. 그 들어놓은 거 일려버리면 그 생각 버리면, 야, 이거 독한 거 아닌가?
아, 사자는 인격권이었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건 소수의가 밀렸어, 다수에. 아무리 세상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바뀝니다, 세상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수 의견은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가 된다. 유골, 유책 이런 것도. 그리고 요 사건은 자 대한항공 칼기에서 옛날에 한 200~300명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괌에서. 그때 이성철 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성철 회장이 1000억대 재산가였습니다. 이 부인하고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여튼 97년 8월달이었어요. 아 돈만 벌었습니다. 그때 그 저축은행 지금 옛날에 사무실용금도 여러 개 있고 1000억대 재산가였어요. 열심히 돈만 벌다가 아 우리 가족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지. 무슨 갑자기 엉뚱한 그 소리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그래서 그때 이 사위만 빼고 여기는 아들 딸 있었고 여기 그 며느리 있었고 여기 그 손녀가 있었고 사위 사이에서 저기 딸 사이에서 사위하고 외손자 외손녀가 있었어요. 이 8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괌 니미츠 공항에서 추락해가지고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때 200~300명 다 죽었어. 그때 우리 변호사도 여러 죽었어요. 우리 나는 사람들. 그때 죽었는데 이 회장이 유언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옛날에 유언을 안 했잖아. 요새 유언들을 하지만 유언을 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회장이 형제자매가 7사람이 있었어요. 형제자매하고 사위가 소송입니다. 형제자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피상속인 이 씨가 죽은 이 회장이 죽으니까 이 배우자도 죽었고 70노인이나 직계존속이 없습니다. 직계비속 다 죽었어. 이건 다 죽어버렸어. 오로지 사위만 남아있어. 사위는 원래 상속 자격은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배우자지. 근데 죽어버리면 대습상속의 문제가 생겨요. 91년부터. 옛날에는 대습상속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물론 며느리는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죽더라도 시부모 이상 상속받습니다. 며느리는 죽어도 김씨 귀신이야. 근데 사위는 죽어도 이씨 귀신 안 됩니다. 이거 벌초도 안 해요. 완전 남남이야. 남남인데 그쵸 91년에 법을 아예 그냥 체가 없이 바꿔버렸어. 그래서 최초로 덕을 본 사나이가 되게 됐어. 그럼 이게 직계 귀속이 돼버리는 거야. 형제자매보다 순위가 빨라. 이 딸 대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회장이 1000억대 유산을 홀라당 김씨 재산이 되고 말았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야. 그러니까 이게 사위도 저기 뭡니까? 이 남편이 죽으면 사위도 이 부인이 죽으면 장인 장모 유산 상속받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MBC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다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 회장의 1000억대 유산은 형제자매에 가는 것이 옳으냐 사회에 가는 것이 옳으냐만 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70%가 형제자매에 가는 것이 옳다는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 정서는 그렇더라고. 사회는 남남이야. 사회라는 게 딸이 살아있을 때 사회지 딸 죽으면 무슨 놈이 사회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더라고요. 국민들의 정서는. 그건 정서고 우리 대법원은 법 바꿨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부인이 죽더라도 이 배우자가 죽더라도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가지고 상속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재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도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이 그리고 시집이나 이 처갓집이 부자라면 부인이 죽거나 남편이 죽더라도 기다리세요. 돈 받고 재혼하세요. 장인 장모 시부모 죽은 다음에 재혼하세요. 혼인신고 하루만 전에 됐다 하더라도 다 나가고 그래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재혼해보면 맞짱 들어옵니다. 맞짱 들어옵니다. 이게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야 당연히 저기 남편 죽으면 시부모 유산 상속하니까. 그건 우리 법에도 걸리는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 정서도 인정해줘요. 어차피 김씨 귀신이니까. 근데 사위는 귀신도 아닌데 다 받아가야지. 사위는. 자, 그거 있고 우리 뭐 봅시다. 요 사건이 있어요. 조의금 소송이 조의금. 조의금 둘러싸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육군 항공대 A 대위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잔치인데 지금 신혼 초였어요. 지금 아기가 없습니다. 미망이. A가 공무 수행 중에 순직했습니다. 순직해가지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했어요. 안장했는데 그때 항공사령부나 각급 부대에서 조의금이 답지했습니다.
많이 주잖아요. 군인들은 월급에서 뛰어요. 자기들 부대는. 뛰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미망인에게 그 사령관님은 이런데 부대에서 전부 조의금 다 금일봉수 줬어요. 자, 장례식 끝나고, 안장 끝나고 여기 시부모가 있었어요. 시부모가 이 며느리에게 예, 그때 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좀 나눠 갖자 했어요. 아우, 제가 어떻게 이거 저 살아갈 묘연한데 어떻게 나눠드리니까 못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시부모가 며느리를 상대로 조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 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 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이 법정엔 다 이런 부정물 같은 사건들만 와요 이게. 하수종마차리장이야. 인간 사회 하수종마차. 이 법정이 별의별 사건 많습니다.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요새 성관련 사건과 보기도 민망한 사건들이 숱해. 눈 뜨고 못 볼 사건들이, 못 볼 인간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나마 민사 사건이니까 20살이 넘어갑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이게 군부대가 아마 그 대구 쪽에 있었던 부대가 우리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모든 사망 조의금이나 이런 거는 배우자에게 가게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배우자에게도 연금이나 이런 거 받습니다. 우리 그 산재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에 준해가지고 특별 취급을 해줍니다. 군인 친구 안 돼도. 그런 걸 보면 이 조의금, 이거 뭐예요? 이런 건 전부 미망인에게 가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이 원고들, 시부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가서 이 사건이 깨집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말은 많지만, 자, 이 조의금이 귀속에 관해서 이 조의금을 준 사람, 아까처럼 이 항공사령부에는 준 사람의 의사가 이 비를 유족 대표에게 준 건지, 이 비 개인에게 준 건지, 그 의사에 따라라.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분에 따라서 나눠가잖아.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사건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5거든요. 여기는 7분의 1, 7분의 1, 7분의 3. 이게 나눠가지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준 사람의 의사가 명백치 않다면. 우리 제주도는 문제가 안 생겨. 우리 상주한테 직접 줘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못해. 우리 제주도 사람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소송이 안 생겨, 제주도는. 아니, 나도 서울 한 30년 살다가 한국 제주대학교 로스쿨 생기면서 왔는데, 처음에 그 어색하더라고, 처음에. 서울 가면 다 이제 공동으로 넣어버리잖아요. 개인적으로 안 줘. 근데 여기 오니까 상주들이 이거 상복이 완전 잘겠어. 돈 잘리지만 이게. 이런 돈 잘리. 이건 달라고 못해. 준 사람 의사가 그 상주한테 준 거야. 법적으로 준 못해. 근데 공동부지 있잖아요. 그거는 남으면 나눠 가져야 돼. 혹시 장례비용을 쓰고 남으면 상속분대로 나눠 가도록 한 게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90년대 판결인데 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 왜 미망인에게 줘야지? 우리 군인연금법이나 이런 거 다 각종 조의금 다 민망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이나 이런 것도 그 맞는 거 아니냐 그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나이 든 대법관들이 달라. 왜냐? 이 자식을 잃은 삼척의 고통은 누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잃은 고통. 그걸 모르는 거야 젊은 판사들은. 야 배우자는 그냥 재혼해버리면 끝이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식 잃은 고통을 평생 한다. 자식이 먼저 앞세우는 그 고통, 이 참척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야, 그 나이 들어서 이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그냥 대법관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판사 왜 그냥 각시주의 뭡니까? 지금들 이 나쁜 놈들. 나쁜 놈이 아니야. 자식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네. 야,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판사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 대부분이 옳다. 젊은 판사들이 그 생각 아주 그 잘못한 거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완서의 작품에도 보면 자식 뻔했어요. 그래서 진짜 절절하게 쓴 말이 이겁니다. 하느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식 먼저 보내는 이 고통, 이 참척의 고통이라는 건데 이거 이루만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시간에서 우리 요새 구하라 사건 나는데 그거 간단히 한번 구하라니 뭔지 이상하다. 얘만 신문에서 많이 보죠. 이 나이 신문은 잘 모를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구하라라고 옛날에 카라부르 가수였습니다. 요새 그 뭐 있는데 얘가 죽고 나니까
30년 전에 이혼한 생모가 나타나가지고 결혼 안 했으니까 직계존속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상속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키웠어. 이 오빠가 어머니 못된 어머니다 해가지고 국회 입법 청원한 겁니다. 이거 상속 결격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국회 지금 지난 국회에서 했는데 통과 못해가지고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상속권 박탈해달라 하는 게 국회 청원한 겁니다. 옛날에 천안함 사태 때 우리 군인들 한 40여 명 죽었는데 거기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30년 지나가지고 자기 상사님이 군인 죽으니까 나타나서 다 다시 찾아가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놈이다. 세월로도 마찬가지. 야, 이혼한 사람 그렇게 많아. 그럼 한 20년 몇 년 지나가지고 소문 듣고 나타나가지고 결혼해버렸으면 달라져요. 직계비속이니까 직계존속이 안 가는데 직계비속이 없어. 미혼인 경우에는 다 직계존속이 아버지 어머니가 동등한 상속분으로 인정받아 왔어. 세월호 사태 다 이렇게 했어.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누구도 죽었어요. 소방관이. 소방관 죽었잖아요. 그래서 소방관이 지금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났어. 그래서 순직 보상금이 다 타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상당부분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이거 아버지나 이게 오빠들은 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빠가 키운 그동안에 양육비 달라. 그래서 양육비 수송해가지고 7천만 원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그때. 남은 지원에서. 그러니까 현재는 관계없어요. 현재는 우리 법상은 이거 상속 결직이 아닙니다. 현재는 아무리 불륜이든 어디가 딴 데 가서 이거 뭐 하든 상속권은 인정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자, 누구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DJ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식,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던 A가 장남 B가 시골에서 부모를 잘 모시고 농사도 짓고 제사도 모두 모시겠다고 해가지고 B에게 전답 전부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재산을 물려받은 B가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노부모를 무시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가 장남 앞으로 등기 명의를 넘겨준 이 전답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담부증이라는 겁니다. 이건 계약서에 시험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도계약서라는 거예요. 효도계약. 부담부증이에요. 이거 써가지고 두 장 맞춰줘요.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말 믿지 마세요. 다 두 장 맞춰두고 하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제사도 안 지내고 망나니 타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입증이 문제. 이게 없으면은 증거가 없으면 곤란해. 그러니까 요새는 다 두 장 받아. 다 써가지고. 너 이거 하나 써와라 해가지고. 저 받을 때 머무르고 쓰다 그것도 애들이. 나중에 간직했다가 딴짓하면 그냥 이거 들이대가지고 법원에 소송하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저도 자필을 써야 됩니까? 관계없어요. 조작하고 뭐면 자지고. 가서 공증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래. 금세 받아옵니다. 준다면. 자, 뭐 그거고. 하여튼 이 상속 받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고 한정 승인하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도 승계하겠다는 게 한정 승인입니다. 자, 시간 없어. 최진실 사건도 이거 지금도 소송 붙고 있어요. 최진실 어머니하고 이 조성민 아버지가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유언해서 자, 문자 메시지한 유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필증 수여는 반드시 자필로 써야 돼요. 자세해야 돼요. 문자 메시지로 보는 거 되지 않습니다. 녹음에 유언할 때 이 요새 보면 신문 보니까 스마트폰 유언들이 유행하는데 지금 요새 노인들 요양원에서 스마트폰 장난하면서 다 유언해놔요. 녹음으로. 조심해야 될 건 증인이 없으면 안 돼요. 증인이 그 안에 지켜 들어가요. 증인이 그 얘기가 맞다. 이 할아버지 유언 내용이 맞다는 거 없으면 자기 혼자만 녹음해놓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녹음인 경우. 하여튼 이 방식을 다 갖춰야 된다. 자필증서 직접 도장 쓰고 꼭 찍어야 돼요. 이 조성민이 유서 이걸 하나하나 한 유언이야. 도장도 안 찍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무효. 유언이라고 다 중요한 거야. 주소 생년월일이 뭡니까? 작성년월일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전부 무효가 돼버렸어요. 자, 쓴다고 다 유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양식 갖춰야 돼요. 법정 녹음은 직접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그러니까 이런 유언장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말하더라도 그 녹음대에 증인이 그 말이 맞다는 게 안 들어가 있으면 하나만 한 유언. 공정징수가 제일 돈만 들지만 공증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만 원인데 지금 최고 300만 원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몇백억 유언하더라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다 유언할 수 있어요. 우리 제주도도 공정사무실 한 2군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 그 시간 없어서 저기 뭐만 보겠습니다. 김대중 씨 사건. 유류분은 원래 자기 받을 몫의 2분의 1, 직계비속은 2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받아갈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유류분입니다. 네. 자, 요겁니다. 지금, 요 그림이 보면 자, 이거, 달라는 실제 DJ 가족들입니다. 동료들. 자, DJ이고 이희호 여사입니다. 여기는 재원이었죠. 여기도 재원이야. 여기도 재원이고. 자, 요건 김홍일입니다. 이거 그때 고물 후유증으로 파킨슨병 앓다가 돌아갔습니다. 여기 뭐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여기가 둘째 아들, 여기도 국회의원인데 김홍걸, 김홍업, 김홍일. 여기가 여기서 난 아들이에요. 이거는 김홍걸.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거. 근데 이 엄마가 달라. 요 홍일이하고 홍업이하고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차용의 여사고. 근데 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낭낭돼버렸죠. 이게 바로 이복형제입니다. 이복형제. 여기하고 여기는 계모야. 계모. 여기도 여기 계모. 계모 이상 상속하지 못한 법적으로. 자, 어쨌든 지금 그 일주기 됐는데 냉랭해서 얼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이복형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 하면 교육도 제대로 시켰을 건데도 이 모양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시켰겠어요. 얼마 전에 지금 그 현충원에 가서 한마디 쳐다보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야. 이 홍업이가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팔지 못하게 묶어뒀어. 근데 그 전에 이미 노벨상 평화상 상금을 찾아가지고 상속죄로 써버렸어. 이제 이 소송들이 여러 개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김홍업 쪽에서 유언장을 내놨어. 이게 근데 자필로 쓴 게 아니야, 이게. 자필증서 유언으로 적격했습니다. 그리고 구수증서 유언이라고 했어요. 급박한 사유 있을 때 하는 거. 이거 급박한 사유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니야. 구수증서 유언으로서 적격 독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유언으로서 이걸 변경받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이게. 물론 사인증여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사인증여. 근데 여기 보면 이거 김홍일이나 김홍걸 다 주장 찍었어. 이효여도 주장 찍고. 사인증여 유일하게 희망은 있습니다. 이 김홍업이. 그래서 그거 보고 아마 법원에서 일단 가처분 결정해줬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규칙화 주목되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김홍걸이가 법적으로는 좀 유리한 지가 있어요. 이효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누가 저기 다른 이복 형제들이 상속권이 없어요. 김홍걸이에게만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단지 요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이거 뭐 자필증서나 구수증서는 안 돼. 뭐 급박한 사유도 없고 무슨 자사하고 나른한 것도 없고 단지 이걸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느냐. 사인증여로 볼 수 있다면 이 상속분에 따라 가지고 세 형제가 나누고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자, 어쨌든 뭐 이제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다 심각한 싸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겨놓지 마십시오. 계속 싸움 나요. 다 정해야 돼. 그거 믿지 마세요. 자식들 믿을 게 못돼. 뭐 제가 뭐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나 이런 싸움들을 저는 법정에서 너무나 많이 목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하여튼 이런 유언장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이 할머니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시바타도요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할망입니다. 할망인데 요양원에서 생활했어요. 있는데 92세 때 아들이 맨날 면회 오다가 어머님 시 한 번 써고 없어요. 연필 사다 줬어요. 그때 글 배우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7세 때, 97세 약간 전 99세 사이에 자기가 장례 비용으로 모아놓은 100만엔 우리 돈 1000만원으로 시집을 냈습니다. 그게 약해지지마의 시집이었습니다. 약해지지마. 이 시집을 냈는데 시 두껍지도 않아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부가 당장 팔려버렸어요. 한국에도 와서 그냥 완전히 많이 번역이 돼서 많이 팔려버렸어요. 아주 이게 90대 할머니가 쓴 시에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식 아주 쉽게 쓰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시를 써가지고 아주 그래서 101살에 죽었습니다. 101살에 그 일본 요양원에서 죽었는데 몇 년 전에
자, 이 92세에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은총입니다, 실제로. 그건 다 요양을 해서 헤매나야 아닙니까? 보통 되게. 예? 줄게 매고 헤맬 텐데, 야, 인간은 이렇게 큰 은총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뭔가를 시도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것만 합니다. 즐겁고 지혜롭게 나이 들려면 스마트 하면 됩니다. 스마트. S. 심플해야 됩니다. 생활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골치 아파. 여기저기 할 게 없어요. 취미도 한두 가지. 여기저기 친구 필요 없어요. 다 중요한 친구. 하여튼 단순해야 됩니다. 생활. 그리고 무빙.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하여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아티스틱. 좀 감성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해서 그냥 따지면 곤란합니다. 그림도 볼 줄 알고, 어디 꽃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런 좀 감성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릴렉스. 힘주지 말아야 됩니다. 목에 힘주지 말고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게더. 같이 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혼자 외롭습니다. 아주 그 친구는, 뭐 사업이나 이런 걸로 맺은 친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퇴직하면, 우리 교수들. 그리고 사업하다가, 아니면 직장 다니다 퇴직하면, 그 수백 장, 수천 장의 명함은 그 순간 필요 없는 게 돼버려요. 휴지가 돼버려요. 딱! 사업관계로 만난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취미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평생 같이 한 친구. 그 몇 사람이 꼭 있어요. 그냥 투게 됩니다. 결국 스마트하게. 자, 생활 단순하게 하고, 자주 움직이고, 그리고 좀 감성적이고, 좀 릴렉스하고, 그 다음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앞으로 노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자, 이제 혹시 생전 장례식 들어보셨나요? 지금 장례식 의미가 없어요. 죽어가지고 하는 장례식. 부민장식 하면 꼴도 아니에요. 절도 안 해요. 그냥 떠들고 다 곡소리가 없어요. 장례식 가지고. 다 웃고 난리야. 난리고 엄숙한 것도 없어. 때문에 저는 한 85세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전 장례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살아있을 때 친구들 끌어가지고 나가 다 밥 사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나 찾지 말라. 죽어본 걸로 할라. 그런 장례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제는 저기 죽어서 하는 그 장례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생전장식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에 있는데 이거 없네. 이거 어디 빠졌습니다. 어쨌든 생전 장례식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생일 마침표를 자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찍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죽어서 하는 장례식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개판 아니야. 지금 보면 뭐라고 부주주로 생기는 거잖아요. 고인에 대한 어떤 숙모의 정당이는 아무것도 없어. 가보면 어디 들어가지도 않아. 저기 절하는데 그자마자 해놓고 야 이거 몇 개 그냥 나눠주기 바쁘고 그 꽃 의미 없는 꽃들만 잔뜩 있고 앞으로 좀 그것도 바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자 죽기 전에 많이 하는 후회 5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선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헛거라는 겁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퇴직하고 돌아가 보니 애들은 이미 다 가버렸고 마누라랑 살도 서먹서먹해. 마누라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해. 야 이게 인생 헛산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맨날 직장 다니다 그냥 퇴직해가지고 집에 앉아있으면 서로 불편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고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죽으면서 이런 후회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걸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볼 그런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그런 것들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테너 10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우선 클리너 정리 정돈을 잘해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몸무게도 줄이고 책도 줄이고 일상이 관심과 애착도 전부 줄여야 됩니다. 가볍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삶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공포 여행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가는 명랑한 여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패션은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구질구질하게 보이지 않도록 몸치장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들었다는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깔끔해야 됩니다. 노인처럼 보이는 노인은 취합니다. 외려 나이가 들수록 좀 패션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색깔 있는 거 입어야 되고 무부어 아까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사장 같은 집안에서 틀에 박혀 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데도 댕기고 온갖 곳에 가면 강의 들을 때도 많잖아요. 많이 댕기십시오. 세상에는 보아야 할 것도 많고 들어야 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런히 나돌아야 댕겨야 됩니다. 자, 셔러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자,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많이 여세요. 나이 들수록.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뭐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고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지 마십시오. 논평은 차지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장광스러운 건물입니다.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웃기는 말 몇 개씩 인터넷에서 찾고 해가지고 한마디씩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젊은이들하고 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어 자기 목해야 됩니다. 대접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몫은 스스로 계산해야 됩니다. 응?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어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기부업, 포기하고 체념.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이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되지도 않은 일 속 끓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평생 배워야 됩니다. 이런 데 나오면 하나씩 배우고 오래 살아도 세상을 모르는 것 초성입니다. 언제나 배우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독서야말로 인생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낭만과 취미, 아까처럼 어떤 이성이 속박에만 매여 있지 않고 감성과 낭만이 있어야 됩니다. 꽃도 보고 풀벌레 소리도 듣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서비스업 해야 됩니다. 현재 나는 사회가 베푼 혜택 속에서 지금까지 커온 겁니다. 그 혜택을 남에게 베풀며 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세상은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교수님 제주도에는 종중 대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많습니다. 종중.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종중은 엄청 많습니다. 아, 그 박수. 고맙습니다.